안녕하세요. 혹시 자동차 부품 가게에서 재고 찾는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엔 직원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직접 봤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요즘엔 컴퓨터가 3개 있습니다. 딱 알려주는데 막상 가보면 하나도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아, 그쵸.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는 그 디지털의 정확성이라는 게 깨지는 순간이죠. 오늘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볼 자료 엑시덴터 엠파이어 사정 에메추어 아워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초기 개인용 컴퓨터 산업에 놀랍도록 부정확하고 또 종종 그냥 우연에 기댄 그런 순간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시작인데요. 그 저자는 이걸 12세기 사람들이 아주 불확실한 세상에서 신한테 의지하면서 대성당을 지었던 거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아, 대성당이요? 네. 오늘날 우리는 이 디지털 0과 1,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성전에 비슷한 믿음을 두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빌 게이츠가 새로운 신의 자리를 차지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이 자료는 우리가 매일 쓰는 그런 세련된 기술 뒤에 숨어 있는 좀 혼란스럽고 또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기원을 보여줍니다. 네.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 리서치, 애플, 또 비지칼크 개발자 같은 핵심 인물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나 개인이 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확 바꿔놨는지 그런 걸 살펴볼 텐데요.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당신이 의존하는 기술, 또 비즈니스 세계의 어떤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당신의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뿌리를 같이 탐험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인텔의 그 먼지 사건부터 시작해 볼까요? 컴퓨터는 정말 정밀해 보이는데 그 심장을 만드는 산업 자체는 생각보다 좀 허술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아요. 네, 1980년대 초반인데요. 이미 반도체 거인이었던 인텔이 아주 심각한 품질 문제에 딱 부딪힌 겁니다. 아, 인텔이요? 네, 최첨단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었는데 불량률이 터무니없이 높았던 거죠. 원인이 뭐였을까요? 원인이 정말 작지만 치명적인 먼지였습니다. 그 미세 회로보다 훨씬 큰 먼지 입자가 공정을 그냥 방해했던 거예요. 아니, 인텔이면 클린룸 같은 거 엄청 투자했을 텐데요. 당연히 그랬죠.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처음엔 그 웨이퍼 공급사 몬산토를 의심했어요. 아, 남 탓을. 네. 그런데 몬산토는 진짜 결백했어요. 다른 고객들, IBM 같은 곳은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 참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밝혀졌나요? 결국엔 사설 탐정까지 고용을 했는데 밝혀진 진실이 허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뭔데요? 인텔의 그 배송부서 직원이요. 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포장된 그 웨이퍼 상자를 굳이 열어서 자기의 그 더러운 책상 위에서 손으로 일일이 세고 있었던 거예요. 네, 왜요? 회사가 주문한 수량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한다. 이런 명목이었죠. 와, 10억 달러짜리 첨단 기술 회사가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생산 차질을 빚었다니 좀 믿기지가 않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사례는 아무리 거대한 기술 기업이라도 예상치 못한 단 한 사람, 심지어 배송 담당 직원의 행동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그냥 마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숨겨진 취약점을 보여주는 거죠. 아, 초기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도 물론 있었겠지만 이건 오늘날의 복잡한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생각해 볼 만한 교훈입니다. 당신이 의존하는 프로세스에도 이런 보이지 않는 결정적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자가 농담처럼 초기 PC 산업의 진짜 인물은 한 25명 정도라고 했는데 진짜 소수의 개척자들이 산업 전체를 막 움직였던 거예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었군요.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1975년 1월 빌 게이츠랑 폴 알란이 하버드 광장에서 그 잡지 퍼퓰러 일렉트로닉스를 발견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유명한 이야기죠. 표지에 실린 MITS 알테어 8800 컴퓨터 기사를 본 순간 두 사람이 뭔가 번개처럼 깨달았다고 하죠. 네, 그야말로 직감한 거죠. 아, 개인용 컴퓨터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리고 그 컴퓨터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하겠구나 하고요. 그렇죠. 하드웨어만 있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게이츠는 단순히 그냥 참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시장을 지배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알테어를 위한 첫 번째 언어를 딱 만들어서 사실상의 표준, 디팍토 스탠다드, 이걸 세우는 것, 그게 돈을 버는 길이다. 이렇게 확신했던 거죠. 돈은 표준을 만드는 데서 나온다.
뭐 이런 생각이었군요. 네, 딱 그거였습니다. 당시 알테어는 $350짜리 조립 키트였고 뭐 처음엔 키보드나 모니터도 없이 스위치로 프로그래밍 해야 했다면서요. 맞아요. 정말 그야말로 괴짜들만 쓸 수 있는 물건이었죠. 거기에 이제 베이직 같은 좀 쉬운 언어가 있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될 테고요. 네,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점은 게이츠와 앨런이 실제 알테어 컴퓨터가 없이 개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없이요? 네, 하버드 컴퓨터 센터에 있는 PDP-10 미니 컴퓨터에서 알테어의 인텔 8080 칩 작동을 흉내내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6주 만에 베이직 인터프리터를 완성했어요. 와, 대단하네요. 그럼 첫 테스트는요? 첫 실제 테스트는 폴 앨런이 MITS 본사에 가서 시연했을 때였는데 정말 기적처럼 작동했다고 합니다. 와. 그 MITS 베이직 덕분에 사람들이 비로소 데스크톱 컴퓨터로 진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하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메모리 효율도 높이고 직접 메모리 제어 기능 같은 것도 추가했고요. 물론 뭐 원조 베이직 개발자들은 자기들 설계에서 벗어났다고 좀 못마땅해 하긴 했지만요. 아, 그런 뒷얘기도 있었군요. 네, 게이츠와 앨런의 행보는 정말 철저히 사업가적이었어요. 학교 그만두고 뉴멕시코 앨버커키로 이주해서 고객, 그러니까 MITS 바로 곁에 머물렀고요. 고객 가까이에서요. 네, 그리고 다른 컴퓨터용 베이직도 만들었고 MITS와의 법적 분쟁에서도 이겨서 결국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지켜냈습니다. 아주 초창기부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고요. 대단하네요. 그들의 초기 사명, 모든 책상과 모든 가정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는 컴퓨터를 놓는다. 이게 당시엔 좀 허황돼 보였을 수도 있는데 결국 현실이 됐죠.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추진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개척자가 다 그랬던 건 아니었죠. 이번엔 최초의 마이크로 컴퓨터 OS라고 하죠. CPM을 만든 게리 킬달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빌 게이츠하고는 좀 아주 다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킬달은 해군대학원 교수 출신이었고요. 인텔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PLM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랑 8080 에뮬레이터를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순수하게 기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사업에는 뭐랄까 별 관심이 없었어요. CPM을 개발한 동기도 좀 재밌더라고요. 인텔 미니 컴퓨터 쓰러 50마일이나 운전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집에서 8080 칩으로 직접 개발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하려니까 외부 저장 장치가 필요했는데 마침 중고 플로피 드라이브를 구하고 친구가 컨트롤러를 만들어줬죠. 킬달은 이걸 이용해서 CPM, 즉 컨트롤 프로그램 모니터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습니다. OS는 아시다시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정작 인텔은 CPM에 별 관심이 없었다면서요. 네, 처음엔 그랬어요. 돌파구는 임사이라는 다른 초기 PC 회사 덕분에 찾아왔습니다. 임사이가 플로티 드라이브를 팔면서 OS를 같이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때 CPM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었던 거죠. 아, 기회가 찾아왔네요. 네, 여기서 킬달과 그의 동료 존 토르드가 정말 결정적인 혁신을 합니다. 바로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는 개념이에요. 바이오스요? 아, 컴퓨터 켤 때 가끔 보는 그거 말씀이신가요? 네, 근본적으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CPM 코드 중에서 하드웨어 종류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부분, 그러니까 입출력 관련 코드를 별도의 바이오스 모듈로 딱 분리한 거예요. 아하. 덕분에 컴퓨터 제조사들은 자기 하드웨어에 맞게 이 바이오스 부분만 수정하면 CPM을 아주 쉽게 탑재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식성 덕분에 CPM은 수많은 컴퓨터에 탑재되면서 업계 표준으로 딱 자리 잡게 됩니다. 와, 기술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혁신이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킬달은 디지털 리서치라는 회사를 세우고 본인은 별다른 노력을 안 했다고 하지만 하여튼 큰 돈을 벌었죠. 기술적으로는 정말 뛰어났는데 그럼 사업적인 면에서는 좀 달랐던 모양이군요. 네, 좀 그랬어요. 그는 사업가라기보다는 뭐랄까 코드의 신에 가까웠습니다. 동료였던 고든 유뱅크스라는 사람 말에 따르면 킬달은 사업에는 좀 무관심했고 약간 오만한 면도 있었고 제품 개선 제안 같은 것도 잘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시장에서 원하는 건 베이직인데 본인은 기술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PLI, 좀 더 복잡한 전문가용 언어거든요. 그걸 고집했고
16비트 CPU 지원 같은 중요한 업데이트도 좀 늦었죠. 회사 운영도 약간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딸이 이사회 중에 와서 아빠 말 태워달라고 데리고 나갔다는 그런 일화도 있다면서요. 네, 그건 아주 유명한 일화죠. 하지만 꼭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사업에 목숨 걸어야 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발명품으로 충분히 성공했고 또 만족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프로그래밍 자체를 약간 종교적 경험처럼 여겼다면 시장 논리보다는 기술적인 완성도를 더 추구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당시 업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언어를 하고 디지털 리서치는 OS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암묵적인 역할 분담 같은 게 있었다는 추측도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킬달이 게이츠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믿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진실은 뭐 알 수 없지만요.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 분야에서도 열정이냐, 이익이냐, 아니면 자존심이냐, 이런 다양한 동기가 어떻게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지 말이죠. 정말 흥미로운 대비네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최초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마이크로 컴퓨터 애플2하고요. 그 성공의 정말 결정적인 열쇠였던 비지칼크 이야기입니다. 네. 애플2는 알테어 같은 그런 키트라고는 달랐죠. 처음부터 완성된 소비자 제품을 딱 지향했습니다. 컬러 그래픽도 되고 내장 키보드,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그리고 쓸만한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그 성공 뒤에는 3명의 핵심 인물이 있었다고요? 네, 기술 천재 스티브 워지니악, 비전과 마케팅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자금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 마이크 마쿨라, 이 세 사람이었죠. 초기 컴퓨터 앱들은 대부분 기존 메인프레임 기능, 뭐 회계나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그냥 흉내낸 프로그램들이었잖아요. 새로운 매체가 처음엔 기존 것을 모방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애플2를 진짜 특별하게 만든 건 그게 아니었다고요. 바로 킬러 앱의 등장이었습니다. 모든 성공적인 플랫폼에는 사용자들이 그 플랫폼을 사야만 하는 이유, 그러니까 킬러 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애플2에게는 그게 바로 비지칼크였던 거죠. 비지칼크. 중요한 건 비지칼크가 메인프레임 프로그램을 그냥 축소한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소프트웨어였다는 점입니다. 그 비지칼크를 만든 댄 브리클린 이야기도 참 극적이더라고요. 프로그래머의 미래가 좀 걱정돼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영감을 얻었다고요? 네, 맞아요. 재무 분석 과제를 하면서 계산을 계속 반복하는 게 너무 번거로웠다고 합니다. 처음엔 뭐 전투기 조종석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그런 첨단 계산기를 상상하기도 했는데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고요. 네. 그러다가 생산기획 수업에서 교수가 설명하는 그 거대한 칠판을 보게 된 거예요. 행하고 열로 나뉜 표에 데이터가 있고 한 값을 바꾸면 연결된 다른 값들을 전부 손으로 일일이 다시 계산해야 하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스프레드시트였죠. 아, 그걸 보고 아하 하고 깨달은 거군요. 바로 그거죠. 컴퓨터 화면을 그 칠판을 들여다보는 창문처럼 사용하면 어떨까? 사용자가 값을 바꾸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모든 관련 값을 재계산하게 만들자. 이게 바로 전자 스프레드시트, 비지칼크의 핵심 아이디어였습니다. 만약 뭐라면 시나리오 분석을 정말 순식간에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당시 경영대학원에서 막 배출되던 MBA들, 분석 능력은 있는데 직접 계산하기는 귀찮고 또 메인프레임을 쓰기 어렵고 딱 그들이 원하던 기능이었던 거죠.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브리클린은 MIT 친구였던 밥 프랭크스턴하고 손을 잡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브리클린이 설계를 하고 프랭크스턴이 코딩을 했죠. 파트너십을 맺었군요. 네, 그들은 소프트웨어 아츠라는 회사를 만들고 퍼스널 소프트웨어라는 또 다른 회사와 출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치 책처럼 개발사가 저자 역할을 하고 퍼블리셔가 출판사 역할을 하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1979년에 $100에 출시됐는데 처음엔 좀 잘 안 팔렸다면서요?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했는데 정작 그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요? 네, 그랬습니다. PC 혁명이 시작된 지 한 5년 만에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바로 대기업의 직원들이었어요. 대기업 직원이요? 네, 회사 전산실의 통제를 벗어나서 개인적으로 애플2하고 비지칼크를 세서 자기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소액 현금 같은 걸로 몰래 사기도 했고요. 아, 웨스팅하우스 같은 큰 회사에서는 회사 방침하고는 다르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구매한 애플2가 막 1000대나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와, 기업 IT 부서를 그냥 우회해서 개인 사용자들이 혁신을 이끈 거네요. 애플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였겠는데요. 그렇죠.
당시 애플의 전략 담당이었던 트립 호킨스라는 사람이 비지칼크의 가치를 딱 알아보고 100만 달러 상당의 애플 주식으로 비지칼크 권리를 사려고 시도했습니다. 100만 달러요? 와, 근데 마이크 마쿨라가 너무 비싸다고 거절했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정작 비지칼크의 소유주인 브리클린하고 프랭크 스턴은 이 제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네, 왜요? 그 퍼블리셔인 퍼스널 소프트웨어 선에서 그냥 거절이 된 거죠. 와, 정말 한순간의 판단차고 아니면 뭐 소품의 부재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겠네요. 애플에게는 정말 뼈아픈 실책이었겠습니다. 네, 엄청난 기회를 놓친 셈이죠. 이처럼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는 요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업무나 삶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초기 PC 산업이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첨단 기술의 이미지와는 달리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인간적이고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었는지 아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네요. 네, 정말 그렇죠. 인텔의 그 먼지 소동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의 야망과 또 게리 킬달의 열정, 그리고 비지칼크라는 그 킬러 앱의 탄생까지 모든 것이 잘 짜인 계획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연과 개인의 선택에 더 크게 의존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도적인 전략, 예를 들면 게이츠 같은 경우죠. 그리고 우연한 성공, 킬달 같은 경우. 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산업을 형성했고 그 과정에서 베이직이나 CPM, 또 애플2의 비지칼크 같은 사실상의 표준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국 기술 그 자체만큼이나 타이밍, 시장 상황, 그리고 뭐 인간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던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초기 PC 제국들이 어떤 특정 개인의 번뜩임 또는 우연한 만남, 심지어는 실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었다면 지금 당신이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하는 그 기술들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아주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예측 불가능했던 행운과 우연의 결과일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우연한 제국들이 비슷한 혼돈 속에서 탄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